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셨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장에 가셨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7년 차인데, 예. 국가적인 3.1절 기념식장에 오늘 처음 갔습니다.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뭐, 야인인이 못 갔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는 야당인이 뭐, 예, 못 가다가, 저희가 정권을 잡으니, 오늘은 오라고 초청장에 와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과거에 침략자였지만은 지금은 협력자가 되었다. 예. 아주 근사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저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달라진 동북아의 이런 안보 구조상 우리가 미국도 가장 한미동맹상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역시 일본이 지금 현재 의 안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저는 파트너다. 근데 그 말씀을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 이야기 나오면은 우리 황장희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김일성이의 이른바 갓건론입니까? 네, 네. 갓건전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겁니다. 앞으로 남북이 대결할 때 한국은 이제는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크고 그런데 북한은 작고 경제력도 약한데 걱정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이 가시 있지 않습니까? 가시 이제 끈을 이렇게 매 있는데 그걸 가위로 끈을 잘라버리면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끈이든 한미 동맹 끈이든 둘 중에 하나만 잘라버려도 가시 날아간다. 그래서 한국이 힘을 못 쓸 거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든 아니면 한미 동맹을 흔들든 하면 아무리 한국이 힘이 커도 그 힘을 쓰지 못할 거다. 이겁니다. 오늘 그 사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 뒤에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김구, 안창호 두 사람만 크게 해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죠. 저도 그 대단히 아쉬웠는데 제가 이 대통령이 참가하는 3.1절 기념식에 오늘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면 보니까 그 옆 벽에 이제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정면 단상에도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그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신 그런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사진들이 다 나오는데 또 북에서도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분들이더라고요. 뭐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김규식,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뭐 지원청, 그런 분들이 쭉 나오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3.1 운동 전후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이승만이거든요.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서 더구나 3.1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었을 때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되신 분인데 주인공 사진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이거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바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 김일성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남북 사이의 이념 대결, 체제 대결에서 김일성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일제가 망할 때 산업시설이 다 북한에 있어서 그래서 김일성이 제일 말한 게 뭔가 하면 주민들의 이 밥에 고깃국 먹이고 비단 옷 입히고 기와집에 살게 하면 우리가 북한이 먼저 살게 하면 남한의 자연이 들어온다. 이런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인이 나타나서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놓은 게 역사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사전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법 정권이라는 새로운 역사전쟁을 벌려서 그래서 결국은 정통성 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걸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역할 이걸 지워버려야 된다. 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서 들어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 대한 그 높은 평가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그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보이니까 화가 나던데 그게 보훈처에서 관할한 게 아닙니까? 아, 내가 그래서 보훈처장한테 바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이거 오늘은 보훈처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언론자를 냈어요. 이제부터 이 행사는 앞으로 보훈부로 격상되는 보훈부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3.1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내세워서 이거 바로 역사를 알리자면 이승만 대통령,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도 알려야 된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쏙 빼냐. 현실적으로 그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 그렇죠. 그다음에 파리 강화회 때 그렇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론에 대해 이야기해서 결국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그렇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민족 자결론, 말하자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된 조선의 서름을 제일 먼저 윌슨 대통령한테가 전한 게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윌슨 대통령이 브리스터 대 총장할 때. 예. 그리고 파리 강화회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정보도 제일 먼저 알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때 파리 강화에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에 대해서 편지를 해가지고 국내 독립운동가들에도 보내고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2월 달에 벌써 일본에서 그렇죠. 우리 당시 우리 한국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했고 예. 난 그리고 실제 초대 상임수석 초대 그렇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오늘 이렇게 3.1 운동 기념식에 참가해서 그 독립에 기여하신 저 훌륭한 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추념하고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덕입니다. 덕분이죠. 예.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오늘 3.1절 기념식은 김일성 추앙 기념식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난 이거 왜 근본을 이거 우리가 찾지 못하는지 오늘 아침에 북한 노동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919년 3월 1일 평양 정오에 평양의 12시 종소리를 따라서 장대저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거기에 김영직이가 주도하고 7살 뭐 김일성이 그때 애인데 자가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3.1 운동을 여기서 올바로 기념할 수 있는 그 공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대원께서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현재 평양에서는 김일성을 3.1 운동의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주역으로 올리고 한국에서는 3.1 운동과 그 후에 일어난 역사의 주인공인 이승만을 지워버렸다. 이미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그런데 이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체제전쟁에서 이겨도 이게 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문제를 자꾸 이러면 이러더라고. 아니 과거 역사인데 뭐 그거 몇십 년 전 역사 지금 다시 그 집어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데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과거 역사를 우리가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현실 정치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좌파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과거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화해와 상생의 견지에서 뭐 정리하자. 말은 그럴듯한데 그러면 은근슬쩍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시키고 그렇죠. 아니 문재인이가 지난번 우리 현충일 추념사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한테 있다. 그럼 그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 국군의 주적 개념에서 북한군을 삭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하면 현실 정치에서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아야지 이 좌파들한테 끌려다니다가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정말 우리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처리한다. 전 그래서 이 역사전쟁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싸우는 게 역사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나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고, 역사전쟁에서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럼 현재의 권력이 과거 역사관을 조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권력까지 차지한다는 이 전략을 좌파들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오늘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이거 3.1절 기념식에 그렇게 사진을 걸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랐죠? 네. 이거 아직도 행안부가 이전 정권 때 하던 그 콘텐츠 그대로 오늘 다시 반복하다는 이런 습관적으로 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역사 인식이 부족합니다. 역사 공부를 잘 하지 않으니 어느 게 옳고 그런지, 또 역사를 이렇게 했을 때, 왜곡했을 때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얼굴 다음에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오버랩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놓쳤잖아요. 그러면 공부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다음 해 우리 3.1절 기념식에서부터는 정말 이 문제를 저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옆에 분들이 그렇더라고. 이거 3.1절 기념식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띄울까? 이거 잘 맞지 않는데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거기에 띄웠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다 3.1절 이후에 상해에서 가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일제하고 대항해서 싸우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대한민국을 수립한 주인공 이승만 대통령을 빼면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전쟁인데, 역사전쟁의 핵심은 결국 김일성 일파가 남한의 종북 세력하고 손잡고 이승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승만을 죽이면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 죽고 한미 동맹 정신이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박정희가 주적이 아니에요. 역사전쟁에서 북한의 주적은 이승만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바로 치고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도 역사를 놓고 이념전쟁 벌리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확 당길 수 있게 이승만을 치기 전에 그 앞에 친일파를 칩니다. 이게 북한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같이 일조했던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그때 일제 때 일본과 협력했던 이런 친일파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승만으로 넘어가는 이런 전술을 쓰는데, 지금 국회에 어떤 법까지 발의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백선엽 파멸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 김영주도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군에서 통일했잖아요. 그 동생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과거사에서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겠지만 그 뒤에 깔린 정치적 목적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이 노리는 건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사를 정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삭제해버려가지고 1945년 8월 15일 그때 미국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인데 그때 그걸 비행기를 실어다가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고 미 군정의 힘으로 강제로 이식시켰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게 지금 김일성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가장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승만을 지키려면은 김일성의 정체를 폭로해야 되고, 김일성은 1945년 9월에
소련군 장교 군복을 입고 왔죠. 나타났잖아요. 예, 예. 하바롭스크에 들어가서 88 요단장 하면서 그때 소련군 안에 들어가서 예, 장교복 입고. 아니, 저보고 논리 구성을 하려면은 김일성이가 4년 동안 친일파였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소련하고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 맺었잖아요. 그죠? 안 싸웠죠. 안 싸웠잖아요. 네, 부대 다 데리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녹어 먹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 4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나를 독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이승만을 바로 세우는 이 문제가 다른 어떤 국정보다도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셔가지고 지금 최고위원 5명 뽑죠. 네. 5명 뽑는데 한 분은 청년 후보고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아, 이게 내가 해보니 지금 4명을 뽑습니다. 4명을 뽑는데 거기에 여성은 1명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3자리를 놓고 다퉈야 되는데 제가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보면 4위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확거에 확 안정권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저 마지막에 있든지 해도 괜찮겠는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뭔가면 이 유세단에 보면 제가 좀 인지도는 있으니까 당원들이 보고 아 이거 저 북에서 오신 분이네 라고 알면서도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는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은 북에서 온 국회의원이다라는 건 아는데 이분이 최고위원으로 나왔다고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당대회 언론 보도가 모두 대표 주자들에 대한 주장돼 있으니까. 최고위원은 누군지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대단히 아쉽고 다음 하나는 역시 선거는 연구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역 기반이 있어야죠. 예.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뭐 영남이다, 전라도다, 수도권이다, 뭐 지역 기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재미난 건요. 전국을 다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뭐 대전, 대구, 뭐 광주. 다른 분들은 아무 지역에 가나 어떻게든 연구를 다 찾아요. 제가 여기서 중학교 언제부터 다녔습니다 하든지, 저 여기 지역 어떤 분은 외할머니 뭐가 어디 있습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제 집사람이 뭐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머리를 돌려야 연구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내 장점으로 냈어요. 그렇죠. 선거제를. 그래서 진짜 전국구다, 전국구. 그래서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가 기대고 정을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원 동지들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소중한 한 표 저한테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이 막 뭉클했다, 눈물이 나온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그래도 아주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찍을 때 용고를 많이 생각하는데 3월 8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용고가 있는 사람과 정말 없는 사람 간에 누가 유리한지 그거는 3월 8일 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이 탄생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탈북자 1세대가 그분들이 해방공관에 서북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승만을 모시고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좌익과 싸워가지고 앞장섰다고. 그 다음 6.25 때는 그분들이 앞장섰고. 근데 이제 2차 탈북자.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들어오신 2차 탈북자가 지금 한 4만 안 되죠, 아직. 3만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다행히 그 대표성이 있는 태 의원께서 이제 최고위원까지 된다면은 그건 상당히 제가 최고위원 되면 김정은이 아마 화가 나서 그렇죠. 숨이 멎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번에 4.3 사건이 김일성이가 지령해서 일으킨 것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논란이 있는 걸 감아보고 이것 덕분에 우리 태영호 의원이 쉽게 당선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효과가 없어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런 반론을 하고 막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또 민주당에서 태영호 의원 국회의원 사퇴하라라고 국회 윤리에 제소하고. 제소했어요? 네, 했습니다. 제소했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앞에 와서 제주도 무슨 4.3 유족회 이런 분들이 와서 데모하고 했는데 저희 당에서 저한테다가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은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주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육습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도 내가 무슨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이걸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육습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거 제가 이런 말은 자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뜬금없이 요거 이 말을 한번 딱 띄워가지고 뭐 펴줘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4월 4.3 사건 그 제주 4.3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가면 예. 거기에 제가 하루 먼저 12일 날 먼저 도착해서 그 공원을 돌아봤는데 그 공원에 가보니 그때 4.3 사건 때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 그 이름이 쫙 벽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돌아보고 나니까 오기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남로당, 나도 한때 몸담갔던 그 남로당 공산당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의 그 4월 3일 날 경찰서에 대한 그 공격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부의 과잉 진압, 거기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정말 그런 무모한 일을 저지른 그런 김일성, 박헌영 그런 정권에 몸담은 사람을 사죄한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그것이 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좀 그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그 이후에 뭐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4.3 사건은 이미 국가 진상보고서에서 다 정립한 사건인데 왜 이걸 다시 뒤집느냐 이러는 건데 국가 진상보고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4.3 사건을 남로당의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 이렇게 이게 어떻게 반경찰 활동입니까 이건? 폭동이죠. 4월 3일 무기를 들고 공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좌파 정권 때 만든 보고서는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중앙의 지시를 받고 한 흔적은 없다, 증거는 없다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박헌영하고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그렇게 야비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야, 그때 우리가 이거 육석 팩트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이미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김일성 정권을 다 공과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넘어가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월 10일 날 지원국회 조직을 위한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단선. 근데 이걸 무조건 못하게 소란을 피우고 뭐 해석하지 말라는 게 스탈린, 소련 공산당의 지시였고. 그렇죠. 이 지시를 김일성한테 하달했고 이 김일성이 남로당 정책이었던 박헌영한테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미 박헌영은 미군정 체포령 내려서 김일성 밑에 가서 눈치밥 먹고 있을 그렇죠. 때고. 그래서 매일 라디오를 통해서 50 단선 이거 저지한다 좋은 고국적인 운동을 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남로당 제주도당이 이거 결정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에 그 어떤 지시 증거가 없다. 아니 매일 라디오 김일성 로작 매일과 같이 이거 그게 증거지 뭐가 증거인데. 아니 야 나는 일이 터무니없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그거 김달삼 주동자들 그 다음에 고진이, 뭐, 강찬규, 이런, 이 사람들이 다 북한에 가서 영웅으로 대접고 조국통일상 받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애국열사령에 다 이렇게 지금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명백한 사실을 놓고 그 개입설을 부인하는 것 저는 이거는 아니다. 만약 김일성의 지시 없이 김달삼이가 폭동을 일으켰다면 당장 불려 올라가가지고 처형됐을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정일관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공산당은 유일관리제입니다. 그렇죠. 유일관리제라는 게 뭔가 하면 중앙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중앙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태공해도 총살감이고. 그렇죠. 중앙의 지시가 없는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이런 폭동을 일으켜도 처벌감이고. 그러면 우리가 만에 하나 제주도당이 자체를 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온 대한민국이 떠들지 않았습니까? 보도하고 뭐 군대와 경찰이 이제 육지에서 넘어가고. 그러면 만일 그게 중앙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무관 양민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러면 김일성이 바로 중지하라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54년까지 그렇습니다. 이걸 평양 중앙의 지시 없이 이렇게 빨치산으로 유격대로 한라산에 들어가서 장기전을 했다. 이거는 전혀 이거는 너무나도 억지스럽고도 억지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박헌영이가
미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처형되었으니까 박헌영이를 죽이고 김일성을 보호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4.3 사건 이것도 남로당까지는 괜찮은데 김일성까지 올라가면은 주사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에서는 그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근데 마치도 이제 제가 이번에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극우적인 뭐 발언이다. 아니, 그리고 또 뭐 색깔론이다. 다 끝난 4.3 사건의 논쟁을 왜 끊느냐. 그러는데 실제 이 4.3 사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2021년 제주도에서 열렸던 4.3 사건 추념사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는데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백에 진압했다. 또 이러고 2021년대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통일정부 수립 이념이 덫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한번 잘 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분단 반대, 통일정부 수립, 그건 당시 남로당, 북한 김일성, 박헌영이 50 단선을 무산시키고 조카 통일을 이거 위해서 내건 정치적 구호입니다. 아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으로 했던 남로당의 폭동을 마치 통일정부 수립 운동으로 미화해가지고 제주도민 모두가 남로당과 뜻을 같이 해서 국경에 탄압받은 것처럼 이럽니다. 아니, 난 이런 반론이 오히려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정말 긴 세월 고통받은 제주도민을 위로한 말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제주도 기념사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공산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꿈을 가지고 무장폭동을 진압한 경찰과 국군이 국가폭력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말했던 대로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하는 논거의 하나죠. 단순하게 뭐 신용복이가 김일성주의자인데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했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굴절된 시각으로 4.3 사건을 보지 말라 이렇게 공격하는데 나는 이런 빗나간 역사 인식, 낡은 이념, 그 다음에 굴절된 시각으로 4.3을 보고 있는 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종북 좌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문재인이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제 발언 한 문장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국방위원장 김정은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종북 좌파들이 쓰는 용어가 딱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은요 북한, 남한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북쪽이라고 합니다. 북쪽, 남쪽. 저는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대단히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급이 정해졌잖아요. 김정은은 국방위원장, 문재인은 그 나라의 남쪽을 다스리는 남쪽 대통령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북한에서 쓰는 걸 읽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 제가 팩트 체크는 안 되는데, 실제 북한에서 쓴 대로 했는지, 저는 이거는 우리 정말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대한민국 그런 정부의 원수로서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해야 할 그런 발언은 아니다. 너무나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4.3 사건 발언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그냥 드러나는데 4.3 사건은 김일성이가 원흉이다 하는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 이건 같은 편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까지 일치단결 해가지고 우리 태영 의원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말 조심하라고 한 거 이거 참 오늘 있었던 3.1 운동
104주년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딱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좌파들한테 너무 밀리고 해서 여기까지 오다 나니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이제 그 왜곡인지를 이제는 분단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된다면 우선 이 왜곡된 현대사 이걸 제가 바로 잡는데 제가 좀 앞장서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정말 역사적 진실을 알고 미래를 향해서 저는 가야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논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신영복에 대해서 아셨어요? 저는 신영복에 대해서 북한에서 잘 몰랐는데 여기 그렇죠. 와서. 그럼 통역당 사건 아시죠? 통역당 사건 압니다. 그럼 통역당 사건은 북한에서 어떻게? 통역당 사건은 신영복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김종태. 북한에서는 김종태를 많이 띄웁니다. 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통역당. 북한에서는 김종태는 김일성의 충실한 전사였다. 그리고 김종태의 이름을 이제 명명했던 뭐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 김종태 공장이 있죠. 있어요. 전기기관차 공장. 근데 그 통일혁명당의 가장 간부였던 신영복이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좌파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통일혁명당에 가입해가지고 거기 보면 통일혁명당 강령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벌써 주체사상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김일성주의자로서의 신영복은 싹 빼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감옥에서 글을 아주 감성적인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쓰고 해가지고 이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상과는 유리된 뭐 문학과 비슷한 사상과 비슷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도 나오고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신영복 글씨체로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원문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청와대의 문재인 청와대의 뭐 벽에다가 신영복 글씨체 그림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 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또 겁도 없이 세계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아니, 신영복을 뭐 문학인으로서 존경한다 하면은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말은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거죠. 사상가로서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주의를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재인의 사상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직시를 해가지고 지난 문재인 5년은 사실은 김일성주의 집단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면서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피해가면 안 돼요. 제가 그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안에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이가 만들려고 하니까 바로 그거 법을 통과시켜서 만드는 거. 그거 한 가지 사실만 보세요. 그거 보면, 그리고 나는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뭔가면 이겁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기 마지막까지 자기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이 말을 계속 날그는데 그것도 판처럼 돌리며 하는 걸 보고 저는 야,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일까? 대통령이라면 국정원의 업무보고 직접 받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국정원장에 가서 다 보고합니다. 그거 다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을 발전시켜도 눈을 꾹 감고 김정은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저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저는 진짜 이 점 하나만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김정은이 부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걸 무슨 의미면 안 되고, 김정은이 부하니까 하고, 더구나 그만두고 나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고 했을 때 또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도 우리는 핵으로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말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자기가 비핵화 의지가 계속 있다고 했는데 침묵하고 있잖아요. 지금 침묵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로서 대한민국을 일종의 위임 통치했다 하는 거를 이거 사실로 인정 안 하면은 이게 저는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뭐, 그렇고 후보 연설을 할 때 4대 세습을 끊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시죠. 그럼 무슨 뜻이죠? 그게 뭔가면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딸 김주애. 그게 앞으로 진짜 김주애가 후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 세습으로 간다는 건 이제 명백합니다. 그래, 4대 세습은 간다 이거죠? 명백히 갑니다. 우리 애가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지금 4대 세습으로 가는데 지금 북한 내부 보면 이 주민들이 이 4대까지 가는 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제가 본 정황상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가 하면 김정은 때까지는 김정은이가 처음 들어설 때까지는 약간 기대 반 실망 반이 좀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북한 주민들이 기대는 뭔가면 그래도 스위스에서 공부했다니 뭘 좀 뭐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이건 뭐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습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확고하고 제가 4대 세습을 끊겠다고 한 이유 중에가 그 중요한 게 뭔가면 지금 북한 엘리트층의 가장 딜레마는 뭔가면 이런 겁니다. 이제 김정은 일가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내던지면 김정은을 뒤집고 하면 과연 자유민주주의 우리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대단히 깊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민했어요. 가령 이해하면 이겁니다. 제가 탈북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저는 한국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한국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오겠느냐 가자. 그러니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가문은 김씨 정권을 만드는 데도 일조했고 자기 할아버지가 김일성의 그 발산 물대국의 5명 중에 한 명이었고 또 500년 가문하면 북한에서 김씨 정권에 가장 충실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 따라 한국에 오면 한국의 기득권 엘리트층이 받아줄까 나 같은 거 그럼 불안감이 있겠네. 불안감이 있죠. 가는 곳마다 이게 빨갱이 집안인데 이게 자그만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 이제는 한국은 민주화된 사회이고 모든 걸 법에 따라 하는 데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한국에 가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가자. 그래 왔어요. 와서 보니 다 환영해 주는 겁니다. 잘 왔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안 따진다. 이제는 어차피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한국하고 손잡았을 때 지난 시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협력했던 걸로 해서 숙청당하고 불이익받고 지방으로 추방되고 이런 일을 안 당할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북한은 역사 행정의 좋은 과정에서 오직 정권이 맛에 들지 않으면 다 처형 수정되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 따라 뭘 이렇게 한다. 이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큰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엘리트층이 동요할 겁니다. 그렇죠. 한국은 법이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김정은만 뒤집어 엎으면 새로운 그런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4대 세습 내가 나서 끊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이태분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가면 찬밥 신세가 된다고 선전하는 게 우리 태의원의 존재로 해서 잘 안 먹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 못 말하겠지만 제가 탈북한 이후에 제 동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쿠웨이트 대리대사도 왔고 이태리 대리대사도 왔고 제 후배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또 다른 친구들도 온 거 있는데 본인들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7년에 탈북했던 이수근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예. 뭐 이중간첩이었다. 그 이중간첩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탈출을 했는데 우리 정보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제3국으로 가려다가 또 떨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해버렸다. 그런데 다 이중간첩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럼 뭐 국가기관에서도 이중간첩 아닌 걸로 눈을 벗겨졌네요. 재심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다 이중간첩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첫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를 잘못 다뤘을 때 일어난 부작용이 이거라고. 그럼 내가 그 뒤에 우리 황정일 선생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이수근이가 이렇게 처형된 다음에 노무현 간부들에게 강의를 했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이렇게 됐다. 예. 예. 그래서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저는 첫째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결혼해버리면은 김치 세습이 안 되잖아요. 혈통이 바뀌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면 김정일을 봤어요. 김정일. 예. 그러니까 김정일 때 자기 자식에게 후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공식 결혼한 부인한테서는 아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공식 결혼, 불법 결혼이 지금 김정은의 생모가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볼 때까지 한 겁니다. 예. 왜? 딸 안 되는 게 지금 혈통이 바뀌니. 그러면 김정은도 결국은 자기가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거는 김정일이 합법적으로 결혼했던 김용숙한테서 그렇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엄마가 발탁돼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걸 본 김정은이 지금 저는 김주애 자기 딸한테 할까요? 저는 아들을 볼 때까지 저는 끝장을 볼 지금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 확인 안 됩니까? 저는 있다 없다가 지금 팩트 체크가 안 되는데요. 예. 국정원에서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예, 있을 겁니다. 뭐 2010년생이랑 하던데요.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오래 가는 데 대해서 우리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대북 그 분석관을 했던 분의 말 중에 제가 귀에 싹 들어오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들도 3대 세습이다. 예. 그러니까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거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게 뭔가면 북한은 신분사회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신분사회. 예. 이게 21세기에 아직도 신분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이 신분사회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면 북한에는 행정고시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취업시장, 뭐 취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는 배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가서 일하는 거를 자기가 신청해서 그 직자를 얻는 게 아니라 당에서 넌 여기 가서 일해라고 찍어준다.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북한은 어떤 계층에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혈통이 중시한데 여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주거가 결정됩니다. 어디서 사느냐. 그래서 핵심 계층은 평양에서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통에 따라서 교육이 결정됩니다. 어떤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느냐. 가령 핵심 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군 장교라든지 뭐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과 같은 경찰 뭐 그다음에 비밀 그런 데 당 저같이 외교관 집 이런 데는 절대 들어도 못 가고 그냥 그런 학문을 배울 수도 없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조 조선 때 양반 계급들한테 그런 특성과 특권을 준 것처럼 북한 주민의 10 내지 15% 정도는 핵심 계층으로 분류해 놓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계속 줘서 그것도 역시 세습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태희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또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전당대회 이렇게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유세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다루는 주제가 뭐 어느 지역 가면 거기 뭐
민원 해결하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좀 큰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 당대표 하면은 좀 고차원적인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도 좀 전당대회가 너무 네거티브 방향으로 좀, 가고 정책 비전, 토론, 뭐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안 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합동 연설한다라고 하면 연설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5분 동안에 사람들께 쏙 들어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쏙 들어가는 얘기 하자니 정책 같은 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런 네거티브 공세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좀 당원들 속에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지겠구나라고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좀 없는 것만 사실입니다. 최고위원 되시면은 어떤 일에 주로 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우선 최고위원 되면요, 일단 이 왜곡된 이 역사 전쟁, 이거 내가 바로 잡는데 손대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거 3.1절 기념식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똑바로 해야 되겠다. 4.3 사건 같은 거 이거 바로 그리고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격화시키면 그게 서서히 김일성 추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제가 계속 바로 제기해서 왜곡된 이 역사 이거 흐름을 바로 해놓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 나라에서 간첩을 잡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누구도 정치인들이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나가서 이걸 떠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거 제가 멈추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간첩단들이 이렇게 날치고 이러는데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여러 비리 의혹들 중에서 저는 대장동이나 그다음에 위례,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지금 쌍방울 정경유착, 이거보다도 가장 핵심은 뭐냐? 불법 대북 송금권입니다. 그렇죠. 상방울 경기도 유착된 아니 김정은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핵무기를 만드는데 거기다 돈을 가져다 바치는. 그것도 김영철이한테. 네, 김영철이한테 간첩을 들여보내는. 김영철이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할 때 정착총무. 정착했죠. 김영철은 남북 경제협력 담당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공작 담당자죠. 공작 담당, 대남 공작을 벌려서 우리 남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돈을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점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1월 1일. 간첩들이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해외 나가서 이런 짓을 해도 이제 모르게 됐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강하게 들고 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북 체제대결이 심각한데 이거 이거 잡는 대공수사권 폐지한다. 이거 좌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가 중요한 게 저같이 대북 전문가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세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닙니까? 인권 재단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저렇게 반대해서. 제가 당에 가면 당이 이걸 왜 법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강하게 들고 나가서 이거 북한 인권 재단 이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바로 김여정 하명법 있지 않습니까? 대북전단금지법. 이것도 저는 폐기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저 좌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제가 좀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던데, 이재명이가 당선되었으면은 북한이 경기도 상방울 이런 유착 관계를 통해서 현금이 한 약 1,000만 달러 되던데, 그 받은 걸 가지고 흔들죠. 약점을 삼아가지고 약점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걸 통일부에 사전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했습니다. 이거 벌써 불법이라는 게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돈을 가져다 쓴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완전히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게 터뜨리면 이게 얼마나 사회에 큰 충격이라는 거 다 알고 이재명도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딱 옆구리에 차고 있다가 비단 주머니처럼 이런 거 하자라고 말을 안 듣는다면 그때 그럼 어떡할까? 이거 비단 주머니에 몇 개 있는데 요거 하나 터뜨릴까? 또 안 되면 요거 터뜨릴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코가 끼었거든요. 코가 깨, 네. 코가 깨 있어. 네. 코가 끼었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코가 깨 있지. 네, 대통령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의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을 김성태의 배임 행위로 이거 몰면 안 된다. 이거는 김영철의 대남 공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거. 국가 반역입니다. 그러게 여기로 수사를 집중해라 이거. 국가 반역죄는 네. 이걸 배임 행령은 경제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방향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정부 질의 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례가 있는데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뒤에 4억 5천만 달러 준 거 아시죠? 그렇죠. 4억 5천만 달러를 줄 때 현대그룹을 통해서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바로 송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던 마카오에 있는 비밀계좌를 보냈는데 그때 송금이 잘못됐어요. 한 1억 달러가 이게 계좌 번호를 잘못 쓴 거예요. 1억 달러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 할 때인데 국정원으로 딱 연락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출발하는 날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 그렇죠. 돈이 안 들어왔다고.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입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해명하고 나서 하루 뒤에 출발했습니다. 네. 하루 뒤에 출발한 거 아시죠? 아예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은 기술적인 문제가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라고. 그다음에 만났어요. 그 6월 14일이잖아. 6월 14일 딱 만나가지고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첫 마디가 뭐냐?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런. 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당황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남한 텔레비전을 봤더니 대학교에서 인공기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잡아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담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대통령께서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만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갖고 놀아요. 네. 자,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게 6.15 선언 아닙니까? 네. 6.15 선언은 1항, 2항 전부 다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연방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작 전략에 다 합의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정 잡힌 거죠. 약정 잡힌 상태에서 6.15 선언이 나오고 그 뒤에 계속 약점 잡혀가지고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 김대중은 이렇게 돼버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이미 과거에 실현이 됐어요. 네. 이번에 이재명 그것도 우리가 한번 딱 그때 당시와 오버래핑 해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대 내세워서 돈 줬는데 이번에는 쌍방울 내세워서 똑같습니다. 이제 네. 또 돈 주고 완전히 시즌 2죠. 그런데 여기 자꾸 김영철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안 맞추는데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시켜가지고 수십 명의 한국 군인들을 죽인 것 뿐만 아니라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 조국 통일이 뭡니까 그죠? 무슨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통일위원회. 그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고 그게 대남 공작하는 거죠. 그렇죠. 대남 공작하는 됩니다. 그 김영철의 위치가 북한 농당 정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김영철은 이렇게 있습니다. 대남 공작에서 김영철 후에는 바로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그리고 남한 간첩들에게 지시를 주고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울 이 사건은 바로 김영철한테 이야기해서 김영철이 김정은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딱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상방울 이 사건은 이재명과 연루된 일종의 대남 공작 협력 사건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큰일 날 뻔했죠. 완전히 지고 흔들 뻔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의 통일 정책에서 지금 권영세 장관이 과거의 그 뭐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스탠스를 잡긴 잡는데 네. 그 용어 문제인데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용어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흡수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흡수 통일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모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과 좌파 정권하고만 딱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파마트 좀 봐야 돼요, 북한이. 예. 예. 좌파만 자꾸 들으니까 그렇죠. 좌파들은 가면 막 북한에 대해 박수치고 좋다는 얘기가 너무 하니까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한번 좀 김정은이 만나서 따끔한 소리 좀 한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의 원칙적 있는 말 좀 하자. 그래서 북한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붙어봤어야 되는데 후수통일을 자꾸 이야기하면 북한이 너무 반발할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 권영세 장관이 전술적으로 그런 말은 좀 약간 희석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흡수통일 반대론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90년대 동서독 통일된 다음에 이 좌파들이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니까 이 우리 헌법이 정한 게 자유통일이거든요. 그렇죠. 헌법 제4조가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근의 논란이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무보고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통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체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좌파들이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저건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바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 체제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지 김씨왕조 중심의 통일하겠느냐. 그때는 아니 흡수 통일 아니고 무슨 통일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요. 그러고 우리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이거 줄이면 흡수 통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명령하는 겁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이고 그러니까 말은 제대로 하고 나서 뭐가 돼야지 흡수 통일 아닙니다 하는 순간부터 변명을 해야 돼요. 그럼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또 잘못된 게 북미란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미북이라고 해요. 미북. 아니, 이게 우리는 요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미북으로 바꿨겠지만은 문재인도 항상 북미 했거든요. 이거 벌써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 위반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은 국가로 안 보니까 북미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는 거예요. 왜 진보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 하면요, 선생님. 원래 제가 유럽에서 많이 오래 생활하지 않았어요?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입니다. 인권이죠. 인권이. 그 어느 진보 정당도 인권에서의 보편성 원칙을 다 주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진보로 가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딱 닫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진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좌파. 좌파. 정북 좌파. 또는 최보 세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외통위니까 공개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우리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토에서도 사무총장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강조를 하고 미국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 국민 여론은 또 무기 지원 반대가 한 70%나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단히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떤 방식으로 무기를 주겠느냐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직접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 좀 직접 달라 이거고 우리는 주고는 싶은데 직접 주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관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대통령이 현안을 해보니 대기업에서 될수록 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달라. 이게 대기업이 항상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긴 주되 옆에 있는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나 발트의 나라들, 동유럽 나라들이 지금 무기 구조가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그들이 보충한 공백을 우리가 보충해주고 그러면 또 그들이 주고 이런 좀 수리 쿠션 그렇죠. 방식으로 지금 좀 주고 있는데 이게 좀 대단히 애매한 딜레마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미국에 포탄을 팔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탄은 우크라이나에 대주고.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판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보이는데. 근데 그건 내 생각엔 공식적인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그 포탄을 우리가 뭐 미국 구분이 안 되지. 창고에 가서 우리께 있느냐 아니냐 그거 세상에 군수 창고에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외교적인 전 언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 러시아 눈치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엮여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로서는 또 이 점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될까봐 좀 많은 변수들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터키의 국명을 지금 튀르키예라고 바꾼 것이죠. 네,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바보 웃음거리가 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 원래 터키에다가 그 튀르키예에서 자기네 말대로 불러달라 해서 튀르키예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 처리가 된 게 영어 국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터키 그대로죠. 터키도 알파벳 쓰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영어권에서 표기를 할 때 터키라고 하니까 이게 친민족하고 인상된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 터키를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터키라고 그러지 영어로 TURKEY라고 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권에서 다 거부해버렸거든요. 언론에서 쓰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해요? 튀르키예라고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또 에르도안이 독재를 하니까 좀 기분도 나쁘고 해가지고 다 무시하는데 한국만 아니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뭐 참고로 그랬는데 터키라고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걸 튀르키예라고 딱 해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호칭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일본이라고 하지 말고 니혼이라고 불렸다고 하면 불러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 아제르바이잔은 아시다시피 그 터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이 국명은 잘못했어요.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일반 언론에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한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터키, 튀르키예. 아마 북한 안 바꿨을 겁니다. 북한은 북한은 띠르키예라고. 띠르키예. 안 바꿨다니까요. 그러고 일본은 토르코 아닙니까? 토르코. 그리고 쓰거든요. 이거 한번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터키로 돌려야 돼요. 약간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결의안 만들 때 저 튀르키예 무슨 법안에 이중 가세 방치든지 투자 협정이든지 그때 논의됐는데 외교부에서는 그 나라에서 튀르키예라고 그 나라 언어로 부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원칙에서 우리도 튀르키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관습이 된 걸 가지고 바꾸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불러야지. 저쪽에서 불러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현지어를 불러줄 필요가 뭐거든요. 북한에서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모택동을 하겠다가 마오쩌둥을 했다 다시 또 모택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등서평도 등서평했다 등시합평했다 다시 또 등서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식으로 부르는 게 맞죠. 그것도 주체성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입니다. 저쪽에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한다. 미국 한미동맹 미국 나가라. 6.15 선언에도 그래 돼 그렇죠. 있고 14선언, 4.27 선언에도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선동을 부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어떻게 말로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미동맹 깨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게 외세 간섭 배격, 우리 민족끼리 이걸 계속 주장하거든 이거 있거든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걸 뭐 좋은 방도가 계신가요? 쉽게 우리가 깨버릴 수. 저는 거꾸로 쓰면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 민족은 북한에서 말하면 김일성 세력 아닙니까? 김일성 세력.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도 쓰죠. 그렇죠.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죠. 자,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민족과 남한의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같이 손을 잡는 걸 우리 민족끼리라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민족은 민족 반역자죠.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김일성과 그 민족 반역자를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다 해. 와, 좋은 표현.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우리 민족은 그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작당이다. 이렇게 되받아 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에서 결국은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누가 민족 정통 세력이고 누가 민족 반역 세력이냐 이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상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북한은 신라 삼국통일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고려, 그죠? 네. 고구려 발해를 넣지 아마. 네, 발해도 약간 넣지. 약간.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네. 그래서 민족사회적 정통성을 분명히 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 세력 아닙니까? 이단 세력이죠. 이단 세력이고 발해는 우리 민족사의 지류거든요. 지류죠. 신라와 도저히 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민족사회적 정통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누가 민족 반역 세력이냐, 누가 민족 정통 세력이냐, 이걸로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민족 반역 세력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네, 옳습니다. 그 3대에 걸쳐서 죽인 사람 중에서 외국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99%가 전부 다 우리 동족을 죽인 거니까 이놈이 그냥 민족 반역 세력 아니면 누가 민족 세력입니까? 옳습니다. 또 뭐 우리 어쨌든 이번에 당선되셔야 되니까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보수 성향 분들이 많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갑제 TV에 나왔는데요. 그러나 평시 저는 저갑제 TV 구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갑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이 역사전쟁, 역사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매번 딱 지적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너무 지금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역사를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뭐 혹시 가능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당의 정체성, 이 보수의 가치, 이것부터 제가 바로 잡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담을 하고 제일 감명받은 게 역사전쟁의 기수가 되겠다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역사전쟁의 기수가 될 만한 업적을 이미 남겼습니다. 그래.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3.1절 그 행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정치인도 없고 유일하게 지금 그걸로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국회의원들과 한데도 막, 이거 왜 이승만 대통령이 없느냐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훈처장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보훈처장은 내 생각 전적으로 동의하더라고요. 옳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실 다 안 띄우든지, 아니면 당대 독립운동을 띄운다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먼저 내세웠죠. 최고위원 자격이 충분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